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매거진의 곽동수입니다. 최근 들어 금융사들이 최첨단 금융상품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상품을 세트로 묶거나 하나의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하는 건데요. 이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다양한 상품을 공급하며 활발하게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불안한 경제 속에 자금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고민들 많으실 텐데요. 잘만 활용하면 기존 상품 대비 서너 배 이상의 효과를 올릴 수 있다는 이들 금융상품들 오늘 센 경제 매거진에서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빠르고 실속 있는 더 센 뉴스 시작합니다. 일률적인 정석화된 기능은 가라. 금융권에 불고 있는 새바람. 서울경제신문 금융부의 김영필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금융권에서 붐을 일으키고 있는 상품들, 패키지 상품, 복합 상품 이렇게 불리고 있던데 개념부터 먼저 좀 짚어볼까요? 네, 최근 은행권에서 패키지 상품과 복합 상품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는데요. 패키지 상품이란 여러 가지 상품에 동시에 가입하면 금리 우대와 수수료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상품이고, 복합 상품의 경우 증권과 예금 계좌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상품입니다. 결국 금융상품을 2개 이상 가입하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인데요. 일종의 묶음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패키지 상품, 복합 상품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 개념이 잡히는데요. 금융권이 단독으로 그냥 내놔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패키지나 복합 상품에 관심을 갖고 주력으로 밀고 있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네, 은행 입장에서는 패키지와 복합 상품을 통해 고객을 확실하게 자신의 고객으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데요. 즉, 은행들이 패키지 상품에 적극 나서는 것은 충성도 높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상품을 따로따로 파는 것보다 우대 금리와 수수료 혜택 등을 제공하더라도 고객이 한 번에 여러 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확실한 고객을 만드는 데 매우 유리하다는 판단인데요. 예금의 카드, 급여 이체 등을 한 은행에서 하다 보면 향후 주택담보대출 등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중장기적으로 은행의 수익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입니다. 네. 예를 들어 A은행에서 가입한 상품이 많을 경우 향후에도 추가로 A은행을 사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인데요. 은행 입장에서는 한 번에 여러 상품을 팔 수 있으니까 수익 측면에서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금융권에 대해서 고금리를 이제 많이 찾아다니는 그런 형태가 이제 고객들의 어떤 요구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은행 쪽에서는 이러한 그 고객들의 고금리 요구를 또 도외시할 수 없고, 그래서 그 상품들을 묶어서 고객들한테 팔므로 인해서 원가를 절감하고 대신에 고객들한테 고금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제는 세분화되는 고객의 니즈를 제대로 충족할 수 있어야 영업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객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복합 상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시장의 요구와 금융권의 이익이 같이 결합이 됐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 패키지 상품부터 어떤 게 있는지 먼저 좀 짚어볼까요? 네, 이런 묶음 상품의 대표 주자는 바로 SC제일은행인데요. SC제일은행은 최근 드림팩이라는 패키지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패스트푸드점에 세트 메뉴 개념을 도입한 게 굉장히 눈에 많이 띄는데요. 네. 실제로 SC제일은행의 지점에 나가보시면 패스트푸드처럼 세트 메뉴판이 지점에 걸려 있습니다. 이걸 보시고 본인이 원하는 세트를 고르시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주택마련 세트, 자산관리 세트, 목돈 마련 세트, 월급통장 세트, 간편대출 세트, 베이직 세트 등 6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트 메뉴이기 때문에 단품으로 구매했을 때보다 할인이나 우대 혜택이 있는데요. 네.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주택마련 세트를 구입해서 주택담보대출 2억 원, 신용대출인 돌려드림료 3천만 원, 두드림카드, 두드림 적금, 두림통장 등에 한꺼번에 가입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0.3%포인트 할인, 신용대출 금리는 0.4%포인트 할인, 적금 금리는 0.3%포인트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은 개별 상품에 가입할 때보다 연간 약 76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데요. 네. 기업은행은 오늘 12월 말까지 정기예금이나 중소기업 금융채권에 가입하는 고객이 급여이체나 서민섬김 적금, 신용카드, 인터넷 뱅킹 가운데 한 개라도 추가로 가입하면 예금과 중금채에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과 중금채 금리는 각각 최고 연 4.68%, 연 4.96%로 우대금리를 적용받으면 중금채의 경우 연 5.16%의 수익이 가능합니다. 네. 야, 이거 개념이 재밌습니다. 버거와 음료, 거기에 추가 선택 메뉴가 아니라 이런 대출과 신용대출, 여기에 여러 가지 적금 상품, 카드까지 결합됐다는 것 신선하기 그지없는데요. 이 고객들은 여러 가지 혜택을
동시에 누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상품들이 있습니까? 네, 신한은행은 저축예금과 인터넷, 모바일 뱅킹, 체크카드에 함께 가입하면 3개월 동안 인터넷, 모바일, 홈뱅킹 이체 수수료 등을 면제해주는 베이직 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은 고객의 형태에 따라 직장인, 대학생, 여성, 온라인 전용으로 세부 상품이 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 각종 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CMA에 가입하면 절세형 상품인 장기주택 마련 펀드, 신개인연금 저축, 장기 적립식 주식형 펀드에 동시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있고요. 펀드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CMA와 정시펀드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상품도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 상품은 이체, 출구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패키지 상품도 이렇게 다양합니다. 고객 하게 되면 단어는 단순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참 복잡하고 다양한 요구가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걸 세분화시켰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합 상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복합 상품으로는 KB금융그룹의 KB플러스타 통장이 대표적인데요. 이 상품은 하나의 통장으로 은행과 증권 거래가 가능하고 주식 매매 수수료의 5%를 금융 포인트로 적립해 줍니다. 네. 지금까지는 은행 계좌와 증권 계좌를 따로 만들어야 했는데요. 이 같은 불편함을 줄인 상품입니다. 적립된 포인트는 대출 상환, 보험료 납입, 주식 투자금 등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대출 금리를 최대 0.5%포인트 깎아주는 등의 혜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0.5%포인트 뭐 이러면 눈이 확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상품, 패키지 상품도 그렇고 이 복합 상품도 그렇고 금융권에 은행에 거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유리하겠군요. 네, 맞습니다. 대출도 받아야 하고 카드도 쓰고 대출금을 갚기 위해 적금도 필요한 중년층에게는 쏠쏠한 이득이 될 수 있는데요. 20, 30대 직장인이더라도 자신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최대한 따져 가입하면 재미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대출도 받고 카드도 써야 되는 중년에 해당되기 때문에 관심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데 실제 고객들 반응도 궁금합니다. 네, 묶음 상품에 대한 고객들의 반응은 매우 좋은데요. 대표적으로 KB금융그룹의 KB플러스타 통장은 출시 3개월 만에 20만 장가 넘게 팔렸습니다. SC제일은행의 드림팩은 세트 메뉴라는 시사의 개념 때문에 고객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기업은행이나 신한은행의 패키지 예금 상품도 고객들의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신한은행은 각종 수수료 혜택 때문에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찾고요. 기업은행의 경우 특히 고액예금을 예치하면서 안정적인 소액 고객분들이 많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상품 자체가 신선해서 관심이 가고 한꺼번에 묶어서 좀 혜택을 받자 이런 얘기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사실 경제가 좀 불확실해서 이런 불확실성을 고려하는 모습도 감안해서 봐야겠죠. 네, 아직은 글로벌 경제 개선 조짐이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들이 많은데요. 최근 정기예금에 많은 자금이 몰리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급여생활자처럼 세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절세 상품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융위기로 인해 고객의 투자 상품의 선호가 다소 위축되었으며 안전자산으로의 자금이 이동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경기 회복 조짐에 따라 투자 심리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으며 해외보다는 국내 투자 상품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떤 규제라든지 또 증권 시장의 어떤 조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 고객들이 투자를 어디에 해야 될지를 좀 많이 고민하는 것 같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에 이제 고객들은 그런 어떤 그 방향성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어떤 그 단기 상품에 대기성 자금으로 많이 넣어놓으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MMDA라든지 MMF 같은 상품들이 좀 많이 팔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확정금리 상품을 좀 많이 찾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것이든 마찬가지긴 하겠습니다만 이 불확실한 시기이기 때문에 싸다고 혜택이 많다고 덜컥 가입했다가 후회하는 일도 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되는데요. 이 불필요한 상품에 나도 모르게 가입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많이 사거나 몇 개를 동시에 사면 할인해준다는 말에 이것저것 잔뜩 사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인데요. 그렇죠, 예. 여러 개 동시에 가입하면 할인이나 우대 혜택을 준다는 말에 필요도 없는 상품에 가입하거나 실적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묶음 상품의 경우 우대 조건이 까다로운 경우도 있는데요. 월급 통장의 월 평균 잔액이 200만 원 이상 유지 같은 일반 직장인들로서는 채우기 어려운 조건도 많이 있습니다. 네. 즉 최고 우대를 받기가 힘든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인데요. 묶음 상품에 가입할 때는 반드시 가입 조건을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고 나에게 정말 필요한 상품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묶음 상품에 들 때는 총적으로 다 봤을 때 나에게 얼마나 유리한가 이 점을 반드시 한번 따져봐야 합니다. 이 상품이
어떤 해외 시장 관련해서 펀드에 들어가 있다든지 또는 어떤 중도 해지했을 때 원금 보존을 안 하는 그런 상품과 연계된 상품들이라 그러면 나중에 어떤 자금의 필요라든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원금이 훼손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들이 구성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꼼꼼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금융권의 새로운 트렌드, 패키지 상품과 복합 상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 소개받으신 대로 금융권마다 내용도 다양하고 또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꼼꼼하게 챙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신문 금융부의 김영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골목들. 먹자골목부터 시작해 품목도 각양각색이다. 훈훈한 느낌? 값싸고 다양한 물건들이 가득한 만물상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인지 골목은 언제나 구경꾼도 10,000원. 쇼핑의 1번지로 자리매김해 왔는데 이거 여기서 다 산 거예요. 시계하면 예지동이고요. 예지동 하면 시계죠. 전체 다 여기 오면은 구할 수가 있으니까. 한데 뭉쳐 소비자들을 유혹하는 골목의 인기 비결. 지금부터 알아보자. 평범해 보이는 주택가 사이로 상사, 백화점, 물류센터 등 이 모든 게 빼곡하게 들어서 있다. 이곳은 웬만한 생활용품 모든 걸 다 잘 갖춰져 있는 강서 화곡동에 위치한 유통단지입니다. 1km 남짓되는 거리에 자그마치 200여 개가 넘는 점포들이 오밀조밀 들어서 있는데 과연 어떤 상품들이 있을까? 이런 전자제품이라든가 다른 이불이라든가 이런 거 너무 많이 다양하게 많아서 다른 데보다는 여기 훨씬 더 싸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좀 멀리 좀 시간 내서 찾아왔어요. 저는 자주 오는 편입니다. 한 1년에 한 서너 번 오죠. 인터넷 보니까 화곡동 유통단지가 좀 싸다고 돼 있어갖고 이제 퇴근하다 들렸죠. 많이 저렴한가요? 예, 한 20, 30% 저렴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겨울의 필수품, 난방용품부터 하나하나 공개되는 그 속에는 다리미, 가습기 등 가전제품까지 모두 다 만날 수 있다. 이거 하나만 주면 돼요? 난로 하나 사러 왔다가 이걸 다 샀습니다. 물건도 싸고 물건 품질도 좋고 그래서 자주 오게 됩니다. 난로, 히터, 전기장판은 물론이고 소형 가전제품 가격도 시중가의 절반 수준. 그야말로 생필품 쇼핑의 명소라 할 수 있는데 너무 좋죠. 싸게 사니까. 싸게 사서 돈 번 것 같아 좋아요. 바로 그 옆 골목 상점엔 또 다른 물건들이 즐비하다. 각종 운동용품과 등산용품. 웬만한 백화점 못지않게 다양한 품목들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쯤 하면 품질과 가격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 아주 품질 좋네요. 가격은 진짜 이거 다른데 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애들이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가 일단 저렴하니까 자주 이쪽으로 오는 편이에요. 특히 계절에 맞춰 본격적으로 겨울 스포츠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골목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데 단연 1등 매출 상품은 보드. 디자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뭘 골라야 될지 지금 너무 많아서 잘 모르겠어요. 특히 고가의 상품일수록 할인의 정도가 커 세트로 들여가면 횡재하는 셈. 저희가 직수입을 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면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싸질 수밖에 없죠. 중간 다리가 거치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로 저희한테 와서 소비자한테 나가기 때문에 쌀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종류도 많지만 가격이 너무 저렴해가지고 이런 거 사는 거 시가로 살려면 여기서 사는 게 20-30만 원 싼 것 같아요. 정말 싸서 마음에 들어요. 아무래도 싸고 좋은 게 좋잖아요. 비싸고 좋은 거보다. 국내 최대 규모 화곡동 골목 유통단지. 쇼핑 아지트로 꼭 체크해두자. 오고 가는 사람들로 항상 북적이는 종로거리. 그 안에 시간이 멈춘 듯 고즈넉한 골목이 있다. 한두 사람 간신히 지나갈 만한 좁은 길. 그 안에 자리 잡은 예지동 시계골목. 촘촘히 자리 잡은 30여 개의 시계 상점은 오랜 역사와 함께 종로의 명물이 됐다.
그 시계골목은 해방 이후에 지금부터 따지면 한 50여 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판에서 노점을 놓고 시작하다가 이제 잎 세워놓는 진열장, 그러다가 또 나중에 이제 시장이 발달하면서 이제 샵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전국적으로 시계를 만지는 또는 시계를 판매하는 분들이 모여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시장이 종로 금은시계 백화점, 종로 금은시계 도매상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근처의 한 가게 안으로 들어가 봤다. 수백여 가지의 시계들로 빈 공간이 하나도 없을 정도. 벽시계, 괴종시계부터 손목시계는 물론 필요와 용도에 맞게 디자인된 제품들에 입이 떡 벌어진다. 가격대는 어린이용 시계는 3,000원짜리서부터 중고등부 학생들용은 한 10,000원 정도, 그 다음에 성인용 30,000원부터 2,000만 원까지 다양한 물건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진을 없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종류, 또 골목을 형성해 저절로 홍보 효과까지 누리니 이것이 예지동을 찾는 이유가 아닐까? 일단 쉽게 물건을 구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가격도 뭐 바로 직거래 하는 거니까 가격이 맞는 게 많고, 그래서 여기 자주 오죠. 또 이곳에는 다른 목적으로 찾는 고객도 덜어 있다. 시계 하나를 중고로 구입했는데요. 종로에 시계 감정원이 있다고 해서 감정을 받아보기 위해서 찾아왔는데요. 수십 년간 시계만 봐왔기에 시계 박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계에 관해선 못 고치는 게 없을 정도로 수리 솜씨 또한 일품인 골목 상인들. 이 골목이 다양한 물품과 저렴한 금액, 손님들이 찾아오셨을 때 거의 만족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고 갈 수 있는 골목이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도심 속 별천지 예지동 시계골목. 각양각색 시계들의 천국을 만나고 싶다면 이곳부터 찾아가보자. 거리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두발 자동차, 오토바이. 치솟는 기름값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하지만 가격, 품질 비교하며 좋은 상품 고르기가 쉽지 않다. 퇴계로 오토바이 골목 들어보셨습니까? 이곳은 걱정 없이 오토바이를 구매할 수 있는 곳입니다. 충무로역과 퇴계로 5가 사이에 위치한 이곳은 100여 개의 오토바이 대리점들이 둥지를 틀고 있는 국내 오토바이 1번지. 이곳 퇴계로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약 한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요. 자전거포에서 이렇게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해서 퇴계로 오토바이 이 골목이 형성이 됐어요. 한눈에 들어오는 각양각색의 오토바이들이 자태를 뽐내고, 깜찍한 50cc 스쿠터부터 푹신한 시트를 갖춘 1500cc 대형 오토바이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자랑하고, 일본, 미국, 독일 등 수입 오토바이들도 국적별로 구분돼 있으니 비교 선택이 쉬운 게 장점. 여기 뭐 전문성이 있으니까요. 뭐 전체 다 뭐 여기 오면은 구할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쪽으로 전문이니까 오죠 뭐. 그렇다면 이곳에 있는 오토바이들의 가격대는 어느 정도인가요? 100만 원대부터 1억 원에 호가하는 오토바이가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또 오토바이뿐만이 아니고 뭐 용품, 부품, 안전장구 이런 등등 이 한 곳에서 완스톱으로 다 이렇게 구입을 해서 오토바이를 즐기고 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곳이 바로 퇴계로입니다. 원하는 오토바이 구입에 풀세트로 헬멧과 의류, 각종 보호 장비까지 한꺼번에 장만해 갈 수 있다. 이제 온라인으로 보는 것보다 이제 의류 같은 거나 이런 용품도 다 이렇게 있으니까 직접 입어보기도 하고, 그러므로 이제 충무로 쪽 퇴계로 쪽 많이 나오죠. 이뿐만이 아니다. 고장난 오토바이 수리에 안전정비까지 오토바이에 관한 모든 서비스가 존재한다.
그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고요. 정비부터 용품, 부품 등등 없는 것 빼놓고는 이 골목이 다 있는 거죠. 소비자들의 발길을 끄는 이색 골목들. 한데 모여 있어 편리하고 저렴한 가격에 또 오랜 역사로 볼거리까지 제공하는데 알아두면 즐겁고 돈 되는 골목 여행. 오늘 그곳으로 알뜰나들이 떠나보는 건 어떨까? 네, 전문가와 함께하는 잘 벌고 잘 사는 법 시간입니다. 2009 하반기 재개발 뉴타운 투자 노하우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경기도 관련된 지역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PS의 박병천 대표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부동산 투자처는 사실 서울만한 데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어떤 분들은 이 서울 벗어나는 것 자체가 위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오늘 경기도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경기도가 장점이 있습니까? 네, 뭐 서울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그에 따라 서울이 안전하다 보니까 그런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경기도권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서울보다도 보다 큰 비중을 두고 투자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뭐 주식시장의 비유를 하자면은 서울은 우량주 중심의 코스피 시장이고요. 그리고 경기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주 중심이었던 코스닥 시장과 흡사한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2억, 3억짜리 빌라들이 오를 때는 기본적으로 한 500만 원, 1000만 원 단위로 이렇게 상승을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권에 있는 이런 1억 내외의 빌라들은 그럼 100만 원 단위로 상승을 보이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네. 이 경기도권의 이런 작은 주택들도 오를 때는요, 기본적으로 500만 원 단위로 이렇게 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는 투자 금액은 대폭적으로 줄이면서 비슷한 금액 상승이 벌어진다면은 수익률 면에서는 이제 서울보다는 오히려 경기도권이 더 메리트가 있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투자 스타일 쪽으로 관리를 해서 잘 네. 생각을 해봐도 되겠다 싶은데 일단 뭐 적은 비용으로 올라갈 때 고효율,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 경기도권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큰 맥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경기도권 투자의 큰 맥을 짚자면은 기존 발표된 정부 정책을 확인하는 것 그리고 서울시와 인천시, 이 주변 도시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 9월 19일에 우리 정부와 한나라당이 발표한 정책이 있습니다. 9.19 대책인데요. 네. 이 9.19 정책의 그 핵심 키워드는 주택의 공급이고요. 그 공급에 따라서 이제 수도권에 2009년도부터 이제 18년도까지 기존 도시 내에 180만 호가 공급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바대로 이제 180만 호 중에서 무려 이 중 이제 그 30% 정도가 60만 호 정도 뉴타운이나 재정비 촉진지구 같은 광역 재정비 사업으로 이제 그 공급이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2011년까지 25개의 신규 재정비 촉진지구, 일명 뉴타운이죠. 네. 이게 신규로 지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11년도까지 25개의 신규 재정비 촉진지구를 지정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대책상 20여 개도 아니고 대략적인 숫자도 아니고 이렇게 25개라고 콕 집어서 정부가 발표했다는 것은 이미 후보 지역에 대한 타협과 검증이 맞춰진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좀 조심히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볼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정확한 숫자를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20여 개 뭐 이런 거 넘어갔겠죠. 그러면서 봤었을 때 이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투자해서 뭔가 예정이 돼 있다고 한다면 수혜를 입을 도시를 짚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새로운 재정비 촉진지구 25개는요, 수도권에서 지정되는데요. 서울과 경기, 인천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울에서 이렇게 새로운 재정비 촉진지구가 지정된다면은 서울시가 4차 뉴타운을 발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근데 서울시의 지금 분위기를 보아서는 4차 뉴타운 전면적으로 보류했고요. 또 2차와 3차 뉴타운이 그 진행이 굉장히 더디고요. 그리고 현재 지정된 재개발 재건축에서만 보더라도 그곳에서 발생될 이주 수요가 극심하기 때문에 이 수급 불균형이 지금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한 면을 보았을 때는 서울시는 좀 몇몇 지역이 혹시라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은 많이 어려워 보이고요. 남은 곳은 이제 경기도와 인천시인데 그러네요.
경기도에 손을 좀 들어주고 싶습니다. 그 이유를 좀 보시면은요. 네. 일단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뉴타운 사업을 진행하여도 넓은 면적을 토대로 한 그 가용지 확보가 매우 수월하다는 점이 있겠고요. 네. 그리고 서울처럼 그 주거 이전에 따른 그 주택 수급 불균형 그런 부작용이 발생할 염려가 매우 적다라는 부분도 있겠고요. 그리고 그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서남권 부분에 대한 이주 수요를 이제 흡수할 수 있는 반면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그러니까 어디든 그런 흡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천보다는 아무래도 또 경기도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것이고요. 네. 또 그 경기도 뉴타운 사업 추진 본부단에서의 어떤 취지를 보았을 때는 뉴타운 지정 요건이 합당한 지역이 그 신청이 들어온다면은 개수와 상관없이 모두 다 지정해 주겠다. 그 굉장히 뉴타운 지정에 대해서 경기도는 공격적이고 굉장히 매우 적극적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경기도의 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겠나 네. 생각이 듭니다. 인천과 경기도라면 뭐 경기도 쪽에 관심이 가는 건 당연하다. 뭐 지리적으로 지금 특성이 있다 이렇게 짚어주시긴 했습니다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 경기도도 사실 넓지 않습니까? 네. 이게 넓은 경기도 전체를 보기보다는 좀 추론을 통해서 유추해 나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31개의 읍면이 있고요. 시군이 있고요. 그 예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보시는 이 우리 CG 자료대로 경기도의 뉴타운이 소재하는 도시들의 분포와 그리고 경기도가 현재 지금 1차와 2차 뉴타운을 발표했는데요. 이 두 개의 뉴타운 지정 패턴을 읽어보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보시면은요. 자, 2006년도 11월에 이제 그 경기도 1차 뉴타운이 발표됐을 때 그 소재하는 도시들을 보면은 고양시, 뭐 의정부, 남양주, 뭐 구리, 안양, 뭐 광명, 부천처럼 서울 근교에 있는 지역들이었습니다. 네. 그게 2006년도 이제 경기도 1차 뉴타운이 그랬고요. 그런데 그 2008년도에 경기도 2차 뉴타운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오산, 뭐 오산에 있는 오산지구나 평택에 있는 뭐 산정지구라든지 이렇게 뭐 안정지구라든지 서울 외곽으로 이제 패턴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패턴 바뀌는 부분들은 외곽의 뉴타운이 줘야지가 아니라 서울 근교에는 더 이상 이제 뉴타운 지정할 만한 합당한 지역들이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서울 근교에도 하남이나 의왕이나 뭐 성남같이 뉴타운이 없는 도시들이 있어요. 네. 있지만 이런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작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사업이 다 진행되고 있고요. 굳이 뉴타운을 지정할 필요가 없고 이미 다 기존에 지정된 개발지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매우 적고 그래서 이렇게 그 경기도 뉴타운이 발표되는 패턴과 현재 수립되어 있는 이런 지역들을 보았을 때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경기도 뉴타운의 수혜 지역을 꼽자면은 서울 인근보다도 서울 외곽 지역으로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매우 높아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지역들을 보다 보니까 확실히 어느 정도는 이미 뉴타운 못지않게 개발이 돼서 명성을 얻고 투자 가치로도 주목을 받은 곳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들, 외곽으로도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콕콕 집어서 더 돌리지 말고 어디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네. 그 외곽 도시들 중에서 한 두 군데를 제가 오늘 한번 여러분께 선보일 건데요. 네. 이 두 개 지역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공통점은 우리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상 매우 중요한 그 기능을 보이는 도시들이다라는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 수원시를 좀 말씀드릴게요. 수원, 예. 네.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도청 소재지고요. 뭐 행정, 교육, 문화, 뭐 경제 등 굉장히 그 중추적인 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006년도에 발표했던 재개발과 재건축 구역들이 25개가 있는데요. 그것만으로는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또 앞서 언급했던 그 성남과 하남, 의왕과는 달리 수원 같은 경우에는 뉴타운으로 지정할 만한 지역들이 제법 있습니다. 예. 네, 그런 좀 차이점이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수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신다면은 노주택이 이제 상당히 밀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계획이 없는 뭐 팔달구 지동 일대라든지
그리고 이 신분당선 연장 노선이 이제 개통됨으로써 여기 생길 그 우만동 일대라든지 그리고 이제 주변 재개발이나 이제 주거 환경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이 철거 이주 수요에 어떤 큰 수혜를 입을 8달구 그 인계동이나 뭐 권선동 이쪽 주변에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수원에 또 꼽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경기도 남부권에서 굉장히 가격이 싸고 메리트가 있는 네, 그런 부분이 좀 있겠습니다. 네, 여기로 보게 되면은 이게 수원 이쪽에 개발됐을 경우 지분 상승 여지가 상당히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 뭐 일부 지역의 얘기긴 하지만 이게 네. 개발이 더뎌서 이 여러 가지 면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우려하는 수요자들의 목소리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 재개발 투자는 뭐니 해도 중장기적인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다시금 하게 되는데요. 수원 얘기를 나눠봤고요. 수원에 이어서 또 다른 도시는 어디입니까? 네, 수원에 이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릴 지역은 경기도 동두천시입니다. 동두천, 예. 동두천시는 이제 그 우리 전국 시군이 한 200여 개 정도 되는데요. 그 200여 개의 시군 도시들 중에서 노후도 상위 5위 안에 드는 굉장히 노후된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그 노후한 지역들이 산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몰려 있고 그 밀집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네. 그리고 그 노후 지역 중심에는 이제 경기도권에서 가장 넓은 상업 지역이 몰려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그 상업 지역 하면은 우리 토지 활용 측면에서 건물이 가장 높고 또 크게 지을 수 있는 그 메리트 있는 땅들인데요. 네. 그러한 땅들이 지금 이렇게 방치되어 있고 버려져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또 동두천시의 이런 중심지에 뉴타운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이 수립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좀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보시면 이제 그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그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에 관한 동두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제목은 긴데요. 그 앞으로 이제 동두천에 지금 주둔하고 있는 미군 기지가 이전함으로써 그 동두천에 대해서 그 큰 지원금이 이제 또 지급이 될 예정이고요. 그 이번에 그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회의원이 208명 동의로 지금 상정된 상태입니다. 네. 현재 우리 국회의원이 299명인 상태에서 208명이면은 70% 정도의 과반이 훌쩍 넘는 수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정 보완은 있겠지만은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좀 큰 그림을 보자면은 동두천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주한미군 공여지 종합발전 계획이라고 있어요. 이 계획 굉장히 중요한 계획인데요. 2017년까지 그 주한미군 인근 지역에 총 예산 38조 7천억 정도를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어마어마한 금액이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중에서 45% 정도 되는 그 17억 5천 정도가 동두천시에 배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예산은 동두천시에서 뭐 복합단지 조성이라든지 주거단지 조성이라든지 뭐 산업 클러스터 뭐 조성이라든지 여러모로 지금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돈이 없어서 개발 계획을 수립만 해놓고 실행을 못하고 있는데요. 네. 이 정도의 예산이 편입된다면은 그 도시가 큰 틀이 한번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네. 보여지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두천시 지금 보시는 이 지도상에서 포인트를 한번 더 정해보자면은 중앙역과 보산역 일대 사이에 생현동과 보산동 일대를 좀 눈여겨보는 게 옳겠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지금 보시는 이 지역은 동두천시 개발축이 크게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네. 남북축이 있고요. 또 동서축이 있는데요. 그 두 개 축이 교차하는 유일한 전략 거점 구역이다. 근데 현재 이렇게 이 넓은 상업 지역들이 버려져 있고요. 그 앞으로 여러 가지 계획들이 또 가시화되면서 또 예산 편성이라든지 또 경기도 뉴타운의 어떠한 윤곽이 드러나는 시점에는
한번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동두천은 변화가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군사보호구역도 크게 줄이겠다라고 정부의 발표도 이미 있었고 관련된 게 나가면 더 주목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뭐 자료를 보니까 수도권 가운데서 최근에 전셋값 상승폭이 가장 높았던 게 또 동두천이다. 말씀하셨던 대로 수원하고 동두천을 보니까 신분당선 얘기도 있고 또 이렇게 교통과 관련돼서 개발이 돼 나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뭐 조금 앞서가면 평택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이렇게 교통과 현재 집가와 투자 가능성 이런 걸 보면 유추될 수도 있지만 이런 원칙이 다음 뭐 다른 지역을 선정할 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기준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린 지역은 이제 수원과 동두천시 딱 두 가지 지역이 되겠는데요. 다른 지역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고 검토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 좀 팁을 한번 제시해 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유망 지역과 유명 지역을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 이 두 개의 유망과 유명 지역을 나누는 여러 가지 기준 중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테마의 연속성입니다. 테마의 연속성. 네. 테마란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 오픈되어 있지 않은 정보가 어떠한 개발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공개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즉 테마의 연속성이란 현재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앞으로 많은 개발 계획과 정보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나올 대기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런 의미를 뜻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 지정된 서울시 재개발 구역이나 뉴타운 지구 같은 경우에는 엄밀히 말하자면 테마의 연속성은 없는 지역들이에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그 지역이 뉴타운인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뭔가 획기적인 것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면은 유망 지역이 못 되고 이제 유명 지역에 그칠 뿐인데요. 경기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테마의 연속성이 많이 대기하고 있는 지역들 좀 보시면 좋겠고, 또 두 번째로는 경기도권 도시들 중에서 뉴타운이 없는 역세권 주변을 1순위 투자처로 여러분들이 좀 현장도 한번 다녀보시고 분석도 한번 해보시면은 지역 선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지역을 경기도로 잡았던 이유, 아무래도 투자 금액이 적지만 수익 올라가는 거는 올라갈 땐 다 같이 올라간다, 이런 원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투자하면서 여러 가지 이 지역에 대해서 검토하는 법, 살펴보는 법 봤습니다. 수원, 동두천, 이 관심 갖고 가실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마저 추가해 주실 얘기 있으면 좀 해주시죠. 네, 수원이나 이제 동두천이 됐건 우리 경기도권 투자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전세를 안고 집을 산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투자 금액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경기도권 소액 투자하실 때는 이 융자와 월세 부분을 반드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자면은 경기도권에 1억짜리 주택을 우리가 산다라고 가정했을 때 역세권 주변이면은 전세가가 한 5천 정도에서 한 많으면 6천 정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뭐 하면은 한 5천 정도 투자가 되는데요. 그런 식보다도 융자를 좀 많이 활용하시고 또 월세를 적절히 활용하신다면은 월세 부분이 융자 이자를 다 충당할 수는 없겠지만은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는 월 내가 지불하는 부분들이 한 10만 원 단위를 간신히 벗어나거든요. 네. 그 정도 부담금이라면은 전세를 안기보다는 융자를 받으시고 월세 활용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투자 금액이 한 절반 정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또 내년 2010년 말까지는 우리가 주택 수의 구애를 안 받고 매입하는 주택들은 2년만 보유하면은 3주택 이상자인 경우에도 60% 중과세를 받지 않고 또 일반 과세 6에서 35%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다주택 전략을 피기에는 현재가 가장 최적의 상태다, 시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평범한 선물도 어떤 옷을 걸치느냐에 따라 그 감동의 수치가 달라지는 법. 주는이의 정성이 고스란히 담긴 포장. 이제는 선물도 첫인상이 중요하다. 불모지와 다름없었던 국내 포장계의 아름다움을 최초로 제안한 오늘의 주인공. 포장업계 마이다스의 손 황인자 대표. 한지, 보자기, 매듭 등 신선한 소재와 아이디어로 포장의 격조를 더해가는데 10여 년간 일본과 국내를 오가며 선물 포장 전문가로 활동. 국내의 유일한 베이커리 포장 컨설턴트이자 포장 사업가로 종횡무진하고 있는 그녀.
주는이의 마음까지 포장하고 싶다는 황인자 포장연구소의 황인자 대표를 퍼스트클래스에서 만나보자. 그냥 선물 포장하는 것이라고 단순히 생각하기 쉬운데요. 선물 포장과 관련된 문화나 또 학문을 연구하는 곳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장 소재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기법을 개발해서 사람들한테 알려드리거나 또 여러분 드라마나 잡지나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선물 포장 나오시죠. 선물 주고받는데 그럴 때 저희들이 그런 걸 통해서 새로운 트렌드를 여러분한테 많이 선보여서 대중들이 포장과 가깝게 지낼 수 있게 저희들이 그런 걸 한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학교 교사로 있었습니다. 학교 교사로 있었는데 남편이 일본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사를 그만두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이가 제가 한 40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면 제가 다시 학교로 들어갈 수는 없고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그때 일본 분이 저한테 그 떡을 선물해 주셨어요. 근데 떡의 포장이 너무 이뻐서 제가 그걸 안 먹고 그냥 놔뒀더니 한참 후에 봤더니 떡이 다 썩었더라고요. 이렇게 예쁘게 포장하는 것을 일본에서 배우면 좋겠다 생각해서 제가 일본에 가게 된 계기는 그 떡 포장이 저한테 큰 도전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일본에 샀을 때는요, 일본은 워낙 포장이 발달됐기 때문에 진짜 굉장히 재밌게 했고 제가 가르치기도 하고 왔거든요. 한국에 왔더니 IMF가 막 시작될 때였어요. 그래서 야, 먹기 살기도 힘든데 무슨 포장이냐, 겉이 뭐가 중요하니 모두들 그렇게 생각했을 때요. 사실은 그때 제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왜 잘 됐냐면 옆에 가게는 망해서 막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차별화되지 않으면 막 가게들이 막 망했을 때예요. 그때 어떤 분이 강남역에서 가게 하시는 분이 저한테 포장을 배우셔서 손님들한테 무료로 포장을 이렇게 해드렸대요. 그랬더니 옆에 가게는 망해서 나가는데 이 가게는 굉장히 단골도 많아지고 번창했었다는 얘기, 제가 그 얘기를 그 가게 주인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국내 상황은 안 좋았지만 그때 차별화될 수 있는 전략으로 포장을 사용했던 게 굉장히 주요한 그런 매출 증대가 돼서 그때 제가 굉장히 바빠졌습니다. 글쎄요, 저희 매출은 글쎄요, 뭐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연구소가 저희 하나밖에 없거든요, 회사가. 그렇게 생각하면 크게 매출이 일어나지는 않으려고 생각이 드시죠, 그렇죠? 한 5억에서 7억 정도 연 매출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백화점 매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그만 그런 아트샵 같은 매장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강의를 위주로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컨설팅이 굉장히 저희한테 주요해요. 컨설팅은 백화점에서 컨설팅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뭐 예를 들어서 화장품 같은 데서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 런칭할 때 저희들한테 VIP 포장이나 이런 거 부탁하시고, 또 외국에서 손님 오셨을 때 그런 분들한테 중요한 한국을 알리는 그런 포장 같은 거 저희들이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 가게나 뭐 그 다음에 그 명품샵 같은 데서 특별한 포장 같은 것도 저희들이 많이 개발해서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쇼핑몰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포장지 같은 거 저희들이 직접 수입해서 리본이나 포장재들 저희들이 또 쇼핑몰 통해서 판매하고 있고요. 또 지방에서 이거 배우시지 못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이버 아카데미를 통해서 동영상으로 또 보실 수 있게 저희들이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포장의 색다른 경험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요. 제가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제가 어려웠을 때 참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일본에서 이제 제가 배우면서 강의를 했었어요. 강의를 했는데, 제가 배우면서 강의를 하니까, 강의하는 것들이 다시 배우는 대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복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처음에 강의할 때 굉장히 싸게 받았어요. 사람들이 싼 맛에 저한테 배우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만일에 제가 배울 때 한 시간에 10만 원 주고 배웠다. 그런데 제가 강의 때는 한 시간에 10,000원씩 강의를 했지만 10분을 가르치면 제가 더 많은 돈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배우는 거 이상으로 제가 굉장히 큰 소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강의하면서 그 일본에서 그 많은 재료를 사러 다녔어요. 그래서 일본의 그 포장 시장의 조사를 제가 일본에서 다 끝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일본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뭐 이탈리아 이런 데 포장재에 관한 거는 뭐 누구보다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시장 조사가 거의 제가 확실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기 전에 시장 조사가 다 됐기 때문에 한국에 왔을 때 제가 바로 포장업에 뛰어들기 쉬웠고요. 포장은요, 남들이 그냥 화려하다, 그건 거추장스럽다, 소비하는 것이다 생각하시는데요. 우리가 예쁜 옷을 입었을 때 나도 즐겁지만 상대방이 즐겁듯이 그 사람한테 맞는, 저희가 포장을 했을 때는 받는 사람이 속에 있는 물건 없어서 못 쓰는 사람 없거든요. 굉장히 행복해 하세요. 너무 이쁘다. 어머, 내가 좋아하는 색깔 어떻게 알았어? 어머, 여기다 카드도 넣네? 어머, 이런 말까지 이렇게 상대방한테 서프라이즈 하는 그런 기쁨을 주는 것이 저는 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배려해 주신다면 아마 인간관계에 상대방에 대한 그런 기쁨들이 훨씬 더 하는 게 선물 포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저희가 봤을 때 화려하게 리본을 많이 묶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화려한 리본을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또 저희들도 그렇게 화려한 리본을 권해드리지 않고요. 그래서 포장만 간단하게 하시고 그 위에다 꽃 한 송이를 올려둔다던가 아니면 집에는 끈으로 묶어서 조그만 태그를 붙여요. 그 태그에는 너무 고마워, 아니면 너무 사랑해, 이렇게 잠깐 말을 쓴다든지 아니면 땡큐 이런 거, 그리고 메시지 카드를 넣어서 그냥 마음을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지나가다가 아이비 같은 거 있죠. 잎사귀 한두 개 꺾어서 거기다 딱 끼운다던가, 또 집에 솔방울 같은 거 이쁘게 있으면 크리스마스 때 솔방울 단다던가,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모든 것, 자연적인 거 이런 것들을 살짝 얹어서 메시지와 함께 선물하시면요, 요새 트렌드에 딱 맞는 진짜 마음을 전해주는 그런 포장법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포장을 단순하게 취미나 기술 생각하시는 분 많으신데요. 지금은 대학교에 학과도 생겼습니다. 포장 코디네이터 학과라고 유통학부 안에 있는데요. 좀 더 학문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잘 정립이 돼서 좀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박사학위까지 받으시고. 그래서 이런 랩핑이나 이런 포장을 좀 하나의 학문으로서 많은 후학을 기를 수 있는, 그렇게 이론이 정립된 그런 학문으로 가는 게 저의 꿈이자 포부이자 저희 앞으로 비전입니다. 나도 모르게 누군가 내 주식 거래를 엿보고 있다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굉장히 걱정스럽기도 하고 이게 엿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더 발전하면 어떠나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증권사들이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만으로 로그인을 할 수 있게 되다 보니 생긴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이 구체적인 보안 수준은 사실상 증권사 자율에 맡겨진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내 주식 거래 관련 보안에 구멍은 없는지 점검해야 될 건 없는지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보안 체계, 이 정부 쪽에서도 같이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센 경제 매거진, 이번 주 준비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